일론 머스크는 2012년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정말 가까스로 넘기고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안정되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미친 사람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소개에서 미쳤다고 소개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란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세상을 바꿀 혁신과 아이디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상이 된 많은 것들이 과거에는 마법이라고 불릴 만큼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증기기관이 개발되어서 몇백 명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들도 순식간에 해내기 시작했고요. 인류의 미래와 역사를 바꿀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기가 발명되어서 저녁에도 생활이 가능해졌고요. 생산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만 활동했던 인류가 밤에도 생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12시간 생활권에서 24시간 생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어 이제 또 한 번의 큰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인류가 만든 기술이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기술이 마법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즉 발명이란 것의 매력을 느꼈고, 발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를 보게 되면서 자신도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일론 머스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인터넷 혁명의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았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인류의 미래가 지금까지 보아온 마법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일찍이 일론 머스크의 어릴 적 소년일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실존적 고민이 참 일찍 그리고 진지하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스타쉽 우주 궤도 시험 비행 테스트를 했죠.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엄청난 추력으로 이륙해서 가장 압력이 높은 맥스큐 지점을 통과하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우주에 대한 꿈이 일론 머스크의 실존적 고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독서광이었던 일론 머스크는 운명을 바꿀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인데요. 이 책을 읽고 일론의 우주에 대한 꿈이 시작되었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실존적 고민과 이를 확장한 인류 문명의 미래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죠.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는 게 일론 머스크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들일 수가 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란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영국 작가인 더글러스 애덤스가 쓴 코믹 SF 소설입니다. 허구 이야기인데 외계인이 등장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빠져들 정도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일지 상상이 되는데요. 원래는 1978년에 BBC 라디오 4에서 방송한 유쾌 분량의 라디오 드라마였는데요. 이 라디오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방송국에서는 후속 시즌까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연극으로도 제작되는 등 다양한 버전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요. 이후 책으로 출판되면서 1400만 부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일론 머스크에게까지 이 책이 오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책 한 권이 일론 머스크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은하계의 초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 인류는 지구와 함께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요.
돌고래들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지구를 떠납니다. 영화에서 항상 그런 것처럼 동물들이 먼저 알고 인간이 가장 나중에 알게 되는 스토리죠. 그래도 똑똑한 지구인 주인공 아서 덴트는 친구 포드 프리텍트의 도움으로 멸망 직전의 지구에서 가까스로 탈출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우주를 여행하며 벌어지는 다양하고 황당한 이야기가 소설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아서는 우주에서 표류하면서 지금의 일론 머스크처럼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했는데요. 아마도 아서의 고민이 지금의 일론 머스크의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책에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인생의 가르침을 얻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 일단 질문을 결정하고 나면 답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간 의식의 범위와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가 모두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결국 인류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류 개개인 모두가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광장, 아고라였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광장으로 트위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디지털 광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공대 졸업식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의식의 범위와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면 올바른 질문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인류 문명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멋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멋진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필요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대학에서 물리학과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달과 화성, 더 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물리학을 공부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는지 알기 위해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공상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일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995년 실리콘밸리에 인터넷이 처음 생겨났을 때 일론 머스크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원을 자퇴하고 인터넷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슈퍼 축전지를 연구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느꼈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일생에 단 한 번 오는 기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고는 과감하게 자퇴를 선택한 것이었죠. 그리고 동생 킴벌 머스크와 함께 집투라는 기업을 세웁니다. 인터넷에 전화번호부와 검색을 결합한 인터넷 서비스였는데요. 완전히 대박이 났죠. 그래서 4년 만에 컴팩에 3억 700만 달러에 매각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페이팔이라는 인터넷 금융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 필요한 모든 금융 서비스가 한 곳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였고 꿈이었지만 갑작스럽게 CEO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꿈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X앱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23년 전의 꿈을 다시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처음 페이팔을 시작할 때 금융 시스템 통합이라는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니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 손쉬운 방법인 이메일 결제 기능을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모두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주위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정임을 알게 된 것이었죠. 피드백을 통해서 처음 세웠던 가설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발전의 과정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일론 머스크를 훌륭한 사업가로 만들게 됩니다. 스페이스X를 시작하면서 당시에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라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러시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우주로 갈 로켓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말을 듣고 졸업식장이 완전히 웃음바다가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에 ICBM 로켓을 사러 3번이나 갔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를 미쳤다고 생각했고 가격도 비싸게 불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마음속으로 ICBM 3대를 2천만 달러에 사서 개조한 후에 우주로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 책임자는 한 대에 800만 달러라고 제시했습니다. 세대면 2,400만 달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금액보다 400만 달러가 더 비싼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ICBM 2대에 800만 달러에 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책임자가 말한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사겠다고 한 거죠. 러시아 책임자는 설마 이 청년이 로켓을 사러 왔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불친절하게 대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협상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엑셀로 뭔가를 작성하더니 함께 출장을 갔던 그리핀과 켄트럴에게 로켓 재료값을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겠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주 순진한 얼굴로 말이죠. 그 후로 친구들은 로켓 폭발 장면이 담긴 엄청난 분량의 비디오를 일론 머스크에게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많은 백만장자들이 이 사업을 하다 망했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파산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기 계산대로 만들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로켓을 만들 수 있고 재활용까지 한다면 가격은 더 저렴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팔콘 9 재사용 로켓의 탄생 아이디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냥 생각하고 상상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천재의 아이디어는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게 해서 탄생했고 뉴럴링크와 보링 컴퍼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개의 대학 학위가 있지만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굳이 대학 교육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분야의 지식이 담겨있는 책을 읽고 그 분야 최고의 인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충분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일론 머스크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원으로 진학했을 때 불과 며칠 만에 스탠퍼드를 그만두게 된 것도 결국은 자신이 필요한 지식은 스스로 얻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의 교육 시스템은 개개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면서도 일론 머스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실 세계의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런 학습 방법은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되었는데 페이팔을 매각해서 번 돈으로 스페이스X를 시작할 때 로켓 제조에 필요한 책들을 모두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던 것입니다. 로켓 추진, 기본 우주 역학, 가스터빈과 로켓 추진의 공기 열 역학 등 당시 로켓 분야 최고 전문가였던 짐 캔트렐을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책들을 빌려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서 해결해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분야를 알아가고 학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관련 분야의 책들을 열심히 읽고 또 읽으면서 이해할 때까지 파고들었던 일론 머스크는 항상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일론 머스크의 학습 방법이자 성공 비결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스카우트에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지평을 넓히고 발전시키면서 최고의 인재들이 그 분야에서 회사를 위해 활약할 수 있도록 커다란 장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짐 캔트럴과 같은 우주항공 역학의 최고 전문가도 영입했고요. 로켓 디자인 최고 전문가였던 톰 뮬러도 영입해서
펠컨 시리즈를 탄생시켰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GM을 거친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을 영입해서 오늘날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테슬라 전기차를 디자인했습니다. 경영 부분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7번째 직원으로 입사해서 최고 운영자 및 사장이 된 그윈 쇼델입니다. 일론 머스크 옆에서 현실적인 균형을 맞춰서 회사를 운영하는 동시에 예산, 인력, 기술, 정치 등 힘든 환경에서도 스페이스X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윈 쇼델은 또한 뛰어난 네트워크 및 협상 능력으로 신생업체가 발붙일 곳 없는 우주항공 로켓 업계에서 스페이스X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이제 그윈 쇼델이 없는 스페이스X는 상상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디어 광고계의 원더우먼으로 불리는 린다 야카리노를 트위터의 새 CEO로 영입할 계획을 밝혀서 사업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책과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함께 배우는 방법은 일론 머스크의 최고의 학습 방법이었고, 천재가 다른 천재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와 보링컴퍼니, 이제는 X가 된 트위터가 성공하는 공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7년 그리고 2023년 월드 거버먼트 서밋에서 인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때에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과 의식의 범위와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7년 롤링스톤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기른 것은 부모님과 책이라고 했는데요. 10살 무렵 백과사전을 통째로 읽었고 이후 공상과학 소설에 빠져서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해서 얻은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막연히 책을 읽고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현실 지식을 더욱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지식 습득과 그 지식의 현실 적용을 위한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을 의미론적 나무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나뭇잎과 같은 디테일에 대해서 탐구하기 전에 나무의 큰 몸통이나 나뭇가지와 같이 더 큰 개념에 대해서 먼저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를 만들려고 로켓 과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로켓 추진, 기본 우주 역학, 가스터빈과 로켓 추진의 공기 열 역학 등 큰 개념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디테일한 정보들을 학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요, 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연결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 정보나 저장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학습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가면서 확장해 나갈 때만이 진정한 현실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스페이스X를 구상할 무렵에 짐 캔트렐이 빌려준 책들에서 하나하나 읽었던 내용들을 모두 구체적인 계획으로 확장해 갔던 것이죠. 그것이 로켓 지식이 전무했던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우주항공 로켓 회사인 스페이스X를 만들어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상으로 착륙시켜 로켓을 재사용하는 인류 우주항공 역사의 혁명을 만들어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천재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지금도 주변의 다양한 분야의 천재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 그리고 보링컴퍼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재의 피나는 노력과 그 천재를 둘러싼 천재의 집합이 만들어낸 집단 지성의 힘과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재의 회사들은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 세계에서 꿈과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열정적인 천재들이 만들어가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All right. I'd like to thank you for leaving crazy person out of the description. So
I thought, I was trying to think, what is the most useful thing that I could, what could I say that could actually be helpful or useful to you in the future? I thought I'd perhaps tell the story of how I sort of came to be here. How did some of these things happen? And maybe there's some lessons there, because I often find myself wondering, how did this happen? So when I was young, I didn't really know what I was going to do when I got older. People kept asking me, but then eventually I thought that the idea of inventing things would be really cool. And the reason I thought that was because I read a quote from Arthur C. Clarke, which said that a sufficiently advanced technology is indistinguishable from magic, and that's really true. If you go back, say, 300 years, the things that we take for granted today would be you'd be burned at the stake for. You know, being able to fly, that's crazy. Being able to see over long distances, being able to communicate, having effectively with the internet a group mind of sorts, and having access to all the world's information instantly from almost anywhere on the earth. This is stuff that really would be magic, or would be considered magic in times past. In fact, I think it actually goes beyond that, because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take for granted today that weren't even imagined in times past. They weren't even in the realm of magic. So it actually goes beyond that. So I thought, well, you know, if I can do some of those things, basically if I can advance technology, then that's like magic, and that would be really cool. And I also had sort of a slight existential crisis, because I was trying to figure out what does it all mean? Like, what's the purpose of things? And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f we can advance the knowledge of the world, if we can do things that expand the scope and scale of consciousness, then we're better able to ask the right questions and become more enlightened, and that's really the only way forward. So I studied physics and business, because I figured in order to do a lot of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how the universe works, and you need to know how the economy works. And you also need to be able to bring a lot of people together to work with you to create something, because it's very difficult to do something as an individual if it's a significant technology. So I originally came out to California to try to figure out how to improve the energy density of electric vehicles, basically to try to figure out if there was an advanced capacitor that could serve as an alternative to batteries. And that was in '95, and that's also when the internet started to happen. And I thought, well, I can either pursue this technology where success may not be one of the possible outcomes, which is always tricky, or participate in the internet and be part of it. So I decided to drop out. Now, obviously, fortunately, we're past graduation, so I can't be accused of recommending that to you. So did some internet stuff. You know, did a few things here and there. One of which was PayPal. And I think maybe it's helpful to say one of the things that was important there in the creation of PayPal was kind of how it started, because initially, the initial thought was with PayPal was to create an agglomeration of financial services, so to have one place where all of your financial services needs would be seamlessly integrated and work smoothly. And then we had like a little feature which was to do email payments. And whenever we'd show the system off to someone, we'd show the hard part, which was the agglomeration of financial services, which was quite difficult to put together. Nobody was interested. Then we'd show people email payments, which was actually quite easy, and everybody was interested. So this is, I think it's important to take feedback from your environment. You know, you want to be as closed loop as possible.
So we focused on email payments and really try to make that work, and that's what really got things to take off. But if we hadn't responded to what people said, then we probably would not have been successful. So it's important to look for things like that and focus on them when you see them, and correct your prior assumptions. And then let's get some more. Going from PayPal, I thought, well, what are some of the other problems that are likely to most affect the future of humanity? It really wasn't from the perspective of what's the rank-ordered best way to make money, which is okay, but it was really what I think is going to most affect the future of humanity. So I think the biggest terrestrial problem we've got is sustainable energy, bu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nergy in a sustainable manner. If we don't solve that this century, we're in deep trouble. And then the other one being the extension of life beyond Earth to make life multiplanetary. So that's the basis for. The latter is the basis for SpaceX, and the former is the basis for Tesla and SolarCity. And when I started SpaceX, initially I thought that, well, there's no way one could possibly start a rocket company. I wasn't that crazy. But then I thought, well, what is a way to increase NASA's budget? That was actually my initial goal. So I thought, well, if we can do a low-cost mission to Mars, something called Mars Oasis, which would land seeds with seeds and dehydrated nutrient gel, and you hydrate them upon landing, and then you'd have this great sort of money shot of green plants on a red background, and the public tends to respond to precedents and superlatives. And this would be the first life on Mars, the furthest that life's ever traveled, as far as we know. And I thought, well, that would get people really excited, and therefore increase NASA's budget. So obviously, the financial outcome from such a mission would probably be zero. So anything better than that was on the upside. So I actually went to Russia 3 times to look at buying a refurbished ICBM. Because that was the best deal. And I can tell you it was very weird going there in late 2001, 2002, going to the Russian rocket forces and saying, I'd like to buy 2 of your biggest rockets, but you can keep the nuke. That's a lot more. And that was 10 years ago, I guess, so they thought I was crazy, but I did have money, so that was okay. And after making several trips to Russia,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actually my initial impression was wrong about because my initial thought was, well, that there's not enough will to explore and expand beyond Earth and have a Mars base and that kind of thing. But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as wrong. In fact, there's plenty of will,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a nation of explorers, of people who came here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I think the United States is really a distillation of the spirit of human exploration. So, but if people think it's impossible, then, or it's going to completely break the federal budget, then they're not going to do it. So after my 3rd trip, I said, okay, well, what we really need to do here is try to solve the space transport problem, and started SpaceX. This was against the advice of pretty much everyone I talked to. One friend made me sit down and watch a bunch of videos of rockets blowing up. Let me tell you, he wasn't far wrong. It was tough going there in the beginning because I'd never built anything physical. I mean, I'd built like little model rockets as a kid and that kind of thing, but I'd never had a company that built anything physical. So I had to kind of figure out how to do all these things and bring together the right team of people, and so we did all that and then failed 3 times.
it was tough going. Because the thing about a rocket is that the passing grade is 100%. You don't get to actually test the rocket in the real environment that it's going to be in. So I think the best analogy for rocket engineering is like if you want to create a really complicated bit of software, you can't run the software as an integrated whole, and you can't run it on the computer it's intended to run on. But the first time you put it all together and run it on that computer, it must run with no bugs. That's basically the essence of it. So we missed the mark there. The first launch, I was picking up bits of rocket near the launch site. It was a bit sad. But we learned with each successive flight, and were able to, eventually with the fourth flight in 2008, reach orbit. And that was also with the last bit of money that we had. So thank goodness that happened. I think the saying is fourth time's the charm. So we got the Falcon 1 to orbit, and then began to scale that up to the Falcon 9, which is about an order of magnitude more thrust. It's around 1 million pounds of thrust. And we managed to get that to orbit, and then developed Dragon spacecraft, which recently was able to dock and return to Earth from the space station. That was thanks. That was a white-knuckled event. Yeah, it's a huge relief. Still can't quite believe it actually happened. But there's a lot more that must happen beyond this in order for humanity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ultimately a multi-planet species. And that's something I think it's vitally important, and I hope that some of you will participate in that, either at SpaceX or at other companies, because it's just re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the preservation and extension of consciousness. I mean, it's worth noting, as I'm sure people are aware, that the Earth has been around for 4 billion years, and civilization, at least in terms of having writing, has been around for 10,000 years, and that's being generous. It's really somewhat of a tenuous existence that civilization and consciousness, as we know it, has been on Earth. And I think I'm actually fairly optimistic about the future of Earth. So I don't want to sort of people to have the wrong impression that I think we're all about to die. I think things will most likely be okay for a long time on Earth, but not for sure, but most likely. But even if it's sort of 99% likely, a 1% chance is still worth spending a fair bit of effort to ensure that we've backed up the biosphere, planetary redundancy, if you will. And so I think it's really quite important. And in order to do that, there's a breakthrough that needs to occur, which is to create a rapidly and completely reusable transport system to Mars, which is one of those things that's right on the borderline of impossible. But that's sort of the thing that we're going to try to achieve there with SpaceX. And then on the Tesla front, the goal with Tesla was really to try to show that what electric cars can do, because people had the wrong impression. We had to change people's perception of an electric vehicle, because they used to think of it as something that was slow and ugly and had low range, kind of like a golf cart. So that's why we created the Tesla Roadster, to show that you can be fast, attractive, and long range. And it's amazing how, even though you can show that something works on paper, and the calculations are very clear, until you actually have the physical object and they can drive it, it doesn't really sink in for people. And so that I think is something worth noting. If you're going to create a company, the first thing you should try to do is create a working prototype. Everything looks great on PowerPoint.
You can make anything work on PowerPoint. But if you have an actual demonstration article, even if it's in primitive form, that's much more effective for convincing people. So we made the Tesla Roadster, and now we're coming out soon with the Model S, which is a four-door sedan. Because after we made the Tesla Roadster, people said, oh, sure, we always knew you could make a car like that. It's an expensive car, and it's low volume, and it's small and all that, but you couldn't make a real car. Like, okay, fine, we've got to make that too. So that's coming out soon. Yeah, so that's the, I think where things are, and hopefully that there are some lessons to be drawn there. But I think the overarching point I want to make is that you guys are the magicians of the 21st century. Don't let anything hold you back. Imagination is the limit, and go out there and create some magic. Thank you.